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교 거부가 많은 이유라고 하는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단순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의 상담 문의가 부쩍 많이 늘어서 그 이유가 뭘까? 이런 호기심 또는 걱정 이런 걸로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교 학점제를 만났고 또 아이들의 사연을 듣다 보니까 이거 되게 심각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돼서 그냥 영상으로 올려드렸는데 반응이 가히 심상치가 않아서 오늘은 좀 추가 영상을 좀 찍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기 전에 작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거나 자퇴를 고려해야 되는 상황에서 학업 중단 숙려제라고 하는 제도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7주 동안 학업 중단 숙려제를 쓰면서 일주일에 한 번 위클래스 상담 받으면서 아이들은 학업을 중단할 건지 계속할 건지를 결정할 수 있었죠. 실제로 학업 중단 숙려제를 썼는데 학교로 돌아간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학업 중단 숙려제를 쓰고 결국 학교를 그만둔 아이도 꽤 있죠. 5대5 정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근데 제가 좀 안타까웠던 건 이 고교 학점제가 운영이 되면서 아이들이 자퇴숙려제를 쓰겠다고 선생님께 의논을 드렸더니 고교학점제 이 제도 하에서 자퇴숙려제라고 하는 건 자퇴를 숙려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네가 자퇴를 하겠다는 뜻인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 이유는 7주 동안 네가 학업중단 숙려제를 쓰고 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넌 학점을 이수할 수가 없어. 학점을 이수할 수 없다는 얘기는 계절학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고 정상적으로 3년 안에 졸업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해. 그래서 학업중단 숙려제를 쓰면 곧 자퇴인 거다. 그거를 알고 써야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여학생이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냥 자퇴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숙명처럼 자퇴를 받아들였다고 해요. 이 친구는 중학교 3학년 때도 학업중단 숙려제를 쓰면서 겨우겨우 중학교를 졸업한 친구입니다. 그러함에도 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입학을 했는데 결국 너무 힘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좀 고민해보고 학업을 계속해야 될지 자퇴를 해야 될지 그걸 결정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아마 담임쌤을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얘기는 사인은 해줄게. 근데 이건 곧 자퇴인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사실 아이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자퇴로 몰려가는 거죠. 제가 안타까운 건 학점을 이수해야 된다는 이유로 아이들은 두 번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체험학습, 예전엔 체험학습을 쓰고 일주일씩 부모님이랑 해외여행을 다녔던 아이들도 있고 체험학습을 쓰면서 시간을 좀 벌면서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 체험학습을 쓰고 나면 역시 돌아가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막막할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고교 학점제가 가지고 있는 최악의 단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파헤쳐 들어갔습니다. 이게 교육 불평등이 있겠구나. 지역에 있는 아이들 또는 수도권에 있는 아이들 사이에 교육 불평등을 우리는 해소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건 결국 아이들이 진로 선택의 길을 좀 열어주자. 아이들이 진로 선택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대학 진학을 하게 도와주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아이들이 선택해야 될 과목 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교사의 수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를 뜻하죠. 그러나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고등학교는 학생 수도 많고 교사 수도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도 넓고 또 그만큼 가르칠 수 있는 교사도 충분하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나 지방에 있는 그저 200여 명 남짓된 이런 학교에서 그 많은 과목의 교사를 다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예로 사회문화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생활과 윤리를 같이 가르치고 세계지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한국지리를 같이 가르치고 한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세계사도 맡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또 화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과학을 전공했다는 이유로 물리도 가르쳐야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교원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지역 간의 굉장한 교육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육의 평등권,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이러한 것들이 침해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되는 아이들도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모든 제도는 결국 완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제도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교육부가 달라져야 된다, 정부가 달라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모든 제도는 처음에 시작이 될 때 시행착오를 하기 마련입니다. 어떤 제도도 잘 자리 잡으려면 시행착오하고 실수하고 피해보는 사람도 좀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긴 한데 저는 이런 어떤 교육개혁 또는 교육정책, 이런 교육정책론을 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은 건 아닙니다. 제가 좀 우려하는 건 제가 이 사무실이 있는 이 분당의 경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분당에 아주 의대를 많이 보내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의대를 많이 보내는 학교가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고 나서, 물론 이 학교는 학점제 도입 이전에도 야자를 했던 학교이긴 한데 도입되면서부터 이제 날개를 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의 모든 시스템들이 고교 학점제를 하기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분당에 있는 몇몇 고등학교에서 우리도 그 학교처럼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시고 야자를 부활한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 하에서 야자를 공식적으로 부활하는 거죠. 아마 이건 제 예측입니다만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 야간 수업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면 9교시, 10교시 수업을 만들어서 학점을 이수하게끔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월수금 학원을 가고 화목은 야자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사무실 근처의 학교들이. 그랬더니 사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여기에 바로 대응 전략이 세워졌냐. 새벽 6시부터 7시 반까지 과학탐구 특별반 열어, 이런 문자가 학부모들한테 돌려졌답니다. 그러니까 사교육이 또 다른 진화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새벽 6시부터 7시 반. 이거 약간 90년대 그때로 돌아가나, 이런 느낌이 좀 들을 정도로. 자, 그럼 이제 10시까지 학원 운영해야 돼, 이런 법 따위는 중요하지 않겠죠. 아마 그 당시에 이런 법이 만들어졌을 때 학원가는 까맣게 썬팅을 다 해놓고 불을 켜놓고 밖에서 보이지 않게 불빛 숨겨놓고 야간에 12시까지 수업하고 이랬던 학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학원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아이들을 고려한 사람들이 있나요? 학교도 아이들을 고려할 수가 없어요. 또한 교육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을 원망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고교 학점제는 선생님들에게도 처음 겪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아이들이 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는 걸 배려했느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삼진 아웃도 아니고 그냥 원 스트라이크에 아웃 돼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아이들이 놓여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 사교육은 더 진화했네요. 이제 새벽 6시 반을 열겠답니다. 6시부터 아이들이 12시까지 공부해야 된다고 하면 이게 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이게 때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럼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은 댓글 중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라는 댓글들이 올라왔고, 저는 이 댓글에 좀 답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교 학점제든 아니면 자사고든 아니면 외고든 아니면 과고든 이런 시스템 하에서 아이들이 살아남고 고등학교를 잘 졸업하고 아이들이 자기 진로를 따라서 잘 대학을 진학하려면 가장 필요한 역량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멘탈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멘탈 터프니스라고 얘기하죠. 정신적인 강인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신적인 강인함이 있는 아이들은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또 과고든 자사고든 그게 어떤 학교든 아이들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또 이런 정신적인 강인함은 회복 탄력성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아이들은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든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든 그것을 또 극복해내는 힘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아마 살아남아서 갈 겁니다. 또 이런 아이들은 살아남아서 가면 소위 말하면 부모님들이 말하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멘탈이 강한 아이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이 고교 학점제를 2025년부터 시작하자.
라고 논의가 됐던 건 아주 훨씬 이전의 일이었고요. 이게 확정이 된 것도 코로나 이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사실은 이 고교학점제가 이렇게 고1 아이들을 낭떠러지로 밀어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 코로나라는 상황을 겪고 학교를 가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온라인으로 수업해도 가능했고 이러한 많은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많은 이상한 일들을 아이들이 겪었습니다. 그 이상한 일들 중에 하나가 학교는 빠져도 되네, 딴짓해도 되네, 뭐 이런 생각들을 아이들이 하게 된 거죠. 그 코로나 상황에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극도로 불안해졌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겪은 이 아이들, 다 같이 불안했던 부모들,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학생을 뺏겨서 학원문을 닫을 위기까지 빠졌던 사교육에 종사하는 이런 분들, 이런 모든 사람들의 불안과 욕망들이 뒤엉키기 시작한 게 코로나 때였고 코로나 이후의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교육은 정상으로 가는 듯 여전히 학원은 정상적으로 돌아갔고 학교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듯 했지만 코로나 이후의 등교 거부와 자퇴가 부쩍 늘어난 건 결코 코로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 이미 결정된 정책이 이제 2025년도에 시작이 됐고 코로나를 겪은 이 아이들, 그리고 끊임없이 아주 더 중요한 거, 제가 관리받는 아이들이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은 끊임없이 부모의 관리와 학원 선생님의 관리를 받았던 이 아이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선택할 수가 없고 강인한 멘탈이라는 건 가질 수도 없는 이 아이들에게 이제 고교학점제는 너희들이 선택해, 과목도 선택해야 되고 교실도 너희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너희들이 다 자율적으로 해야 돼, 이런 제도 하에서 관리만 받았던 이 아이들은 이걸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 강인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겪은 이 아이들이 이제 이 학교를 꼭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회복 탄력성도 없고 멘탈 터프니스도 없는 이 아이들이 이 제도를 견딜 수 있을 것이냐, 전 여기에 굉장히 큰 물음표가 찍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적 강인함은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어머님들께 드리는 솔루션은 과연 어머님들 안에는 이런 정신적인 강인함이 계십니까? 이런 회복 탄력성이 계신가요? 아이들이 불안하면 불안하지 않고 안정돼 있는 부모가 아이들의 불안을 다독거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부모의 불안과 아이들의 불안이 뒤엉켜서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이 상황이라는 게 사실은 더 심각한 겁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해법은 정말 용기 있게 아이들의 이 상황을 좀 관찰하시고 아이들의 결정에 박수 보내주고, 내 아이가 조금 학교 안에서 도태된다고 해도 결코 비교하지 않겠다. 나는 내 아이가 그저 견뎌주고 이 학교 생활을 무난하게 잘 맞춰가고 성실하게 그래도 학교를 가주는 걸 나는 그냥 박수치면서 바라보겠다. 나는 응원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겠다. 그런 부모가 있다라고 그러면 아이들은 학교를 잘 다닐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고교학점제에서 학교를 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닌 부모들, 새벽 6시에 사교육으로 여전히 애를 밀어넣고 싶은 부모들, 그리고 여전히 밤 10시, 11시까지 학원 수업을 듣게 만들고 싶은 이 부모들이 존재하는 한 아이들은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내몰리게 될 겁니다. 전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이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또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님들이 좀 열린 마음으로 이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어야 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가 학교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이 아이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학교를 다녀야 된다, 다니지 말아야 된다는 중요한 이슈가 아닙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학교를 나왔을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부모가 있으면 학교를 나온다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고교학점제 이 제도 하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너무나 힘들지만 꾸역꾸역 다닐 수 있으려면 부모가 힘이 돼주고 부모가 격려가 돼주고 부모가 응원이 돼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솔직해지시죠. 고교학점제 하에서 내 아이가 학교를 다니긴 다니는데 난 이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 결국 여기서도 살아남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살아남아야 결국 내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좋은 대학을 가야지 고연봉인 거 아니야? 결국은 그 내 욕망을 내려놓지 못한다고 그러면 아이들은 이런 제도 하에서 내가 견디고 가는 것도 너무 힘든데 부모의 욕망까지 얹어서 가야 된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못 견딥니다.
결국 저는 이 고교 학점제든 고1 아이의 자퇴든 중1 아이들의 자퇴든 등교 거부든 이 모든 것들의 결국 해결책이 부모 안에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를 탓하기 이전에 이미 비틀린 욕망밖에 남아있지 않는 이 사교육 시장에서 어머님들이 이 공포 마케팅에 끊임없이 속아가면서 내 자식을 과탐 어느 선생이 좋다더라, 거기 새벽 6시 반이 열렸다더라 이러면서 밀어붙이는 부모가 있는 한은 이 게임은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한 반에 몇 명이 학교를 그만두게 될지 전 예측할 수 없고요. 이거를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어떤 정책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감히 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가겠죠. 1990년 어느 시대 아니면 2000년 어느 시대 아이들을 12시까지 공부시키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공부시키고 그래서 아이들이 체력이 방전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결국은 죽고 싶어지고 이러한 상황 속으로 몰려가고 나서야 우리는 그때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김지연이 참 비겁하다. 결국 부모 얘기네.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부모 안에 답이 있습니다. 어머님들의 비틀린 욕망, 어머님들의 그 극도의 불안 그리고 두려움 거기에 비교하는 마음 속에서 내 자식이 도태될지도 모른다는 그 열등감 그리고 나의 수치심 이런 감정들 안에 살고 계시면서 내 아이가 이 제도 하에서 학교를 잘 다니길 바라신다라고 그러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이를 보십시오. 내 아이가 무엇이 무거운지 내 아이가 사교육이 무겁다면 덜어주십시오. 학교를 잘 다니기 바라신다면 그걸 덜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내 아이가 친구 문제 때문에 괴롭다면 내가 친구해주지 뭐 이런 마음으로 아이의 눈높이로 내려가십시오. 부모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그러면 제도가 어떻게 춤을 추든지 간에 아이들은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이 공을 던져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부모님이 답입니다. 제 사무실에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자퇴하겠다고 들어와서 자퇴를 하지 않고 학교를 잘 다니는 아이들 그런데 자퇴했다고 실패자인 것 같지만 자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행복하게 검정고시를 치르고 대학을 가는 아이들 이 모든 아이들 뒤에 행복한 부모가 있었고 수치심을 극복한 부모가 있었고 열등감을 극복한 부모가 있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국종 교수님은 얼마 전에 결국은 헬 조선 탈 대한민국만이 답이다 이런 영상을 제가 봤는데 저는 이국종 교수님의 절망이 또한 저야 절망이기도 해서 참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전 아직 희망 놓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행복해졌고 너무나 많은 어머님들이 자기 수치심을 극복하고 자기 열등감을 극복하고 아이를 사랑으로 안으셨기 때문에 전 이거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정부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다시 좋은 제도가 들어온다고 해도 어느 제도도 완벽할 수는 없어서 누군가는 또 상처받을 것이기 때문에 제도의 문제라고 아니면 이 사회의 문제라고 이 사회의 불평등의 문제라고 아니면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의 또 다른 어두운 그림자라고 이런 식으로 회피하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결국은 이 모든 사회 문제 속에 앉아서 나는 피해자야 나는 어쩔 수 없잖아. 사람들 다 아는데 그럼 난 뭐해? 이러고 있는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자식이 어쩌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 안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아이 편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 편에서 내 아이가 지금 얼마나 힘든가. 그러면 조금은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이수해야 되는 학점은 대학교 4학년 아이들이 졸업해야 되는 학점보다 많습니다. 전문대 학생들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 80학점인데 그 학점보다 지금 고교 학점제에서 아이들이 이수해야 되는 학점은 인터넷 검색해 보십시오. 190학점이 넘습니다. 1년에. 이런 끔찍한 현실을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어떤 어머님이 어떤 애는요. 그걸 다 하고도요. 남는 시간에 소설책을 보고요. 소설책보다 걸려서 선생님한테 혼났다는데 내 아이는 도대체 그 남는 그 몇 분 야자 시간에 도대체 뭘 하길래 이 공부를 못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전 어제 이 전화를 받고 아 이게 현실이구나. 이렇게 엄마들은 자식들을 또 고교 학점제 이 제도 하에서 이 사회를 탓하고 그리고 자식을 탓하면서 이러면서 자식을 또 낭떠러지로 밀겠구나. 이게 제가 느끼는 절망입니다. 이래도 여전히 사회 문제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제도가 문제가 있는 건 분명히 맞고 보완해야 될 단점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내 문제 아니라고 결국 손가락 바깥으로 여전히 손가락 10개를 다 바깥으로 향해서 비난하시면서 결국 난 피해자입니다.
이러시면 내 아이 못 구하십니다.